네, 안녕하세요. 오퍼레이션즈 매니지먼트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를 학습하는 데 필요한 통계학에 대한 리뷰를 할까 합니다. 총 4편으로 구성했고요. 오늘 그 첫 번째 편, Numerical Data라는 주제로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컨텐츠는 크게 보면 다음 4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Numerical Data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두 번째 강좌는 Discrete Probability Distribution, 세 번째는 Continuous Probability Distribution, 그리고 끝으로 Loss Function이라는 주제로 한번 강의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Numerical한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Statistics를 리뷰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Statistics에 대한 정의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tatistics is about understanding and quantifying uncertainty. 불확실성을 좀 다루고자 할 때 쓰는구나. 그래서 불확실성이 사실은 통계학의 용어로서는 variability란 말을 씁니다. variability. 산포라고 하죠. 그래서 뭐 불확실성이 나타나는 곳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네, 뭐 여기 보시는 demand for a product, 뭐 제품의 어떤 수요가 뭐 늘 일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수요라는 것은 뭐 많을 때도 있고 작을 때도 있고 이렇게 늘 변화하고 있다. 그다음 the number of people that calls us between 10 a.m. and 10:15 a.m. 그 number of people that call us, 우리에게 전화를 거는 고객들의 수, 뭐 우리가 어떤 뭐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면요. 특정한 시간대에 전화가 많이 올 때도 있고 작게 올 때도 있고 그 숫자가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The amount of time until the arrival of next patient to the emergency room. 병원의 응급실에 어떤 고객이 한 명 왔어요. 환자가 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또 다른 환자가 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 뭐 아주 긴 시간이 있다가 올 수도 있고, 뭐 바로 또 아주 연속해서 또 고객들이 올 수도 있고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자, 이런 것들이 다 불확실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뭔가 불확실하게 변화하는 그 무엇, 그것을 이제 뭔가 용어를 하나 붙여서 부를 텐데요. 자, 그것이 이제 random variable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걸 이제 확률 변수라고 우리 학창 시절에 고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그래서 the stochastic event which is expressed in number, 숫자로 표현되는 어떤 확률적인 어떤 사건, 자, 이것이 이제 확률 변수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내가 뭔가 데이터셋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게 숫자가 여러 가지 변화하는 숫자들이 있습니다. 그 숫자들을 누군가에게 이제 describing 하려고 해요. 설명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뭐 그래프를 그려서 뭐 설명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숫자를 표현해 가지고 어떤 그 데이터셋의 특성을 누군가에게 표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지금 두 가지의 정보를 줄 수 있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central tendency. 우리나라 말로 하면 중심 경향인데 뭐 중심값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첫 번째 이 하나만 볼 겁니다. arithmetic mean. 좀 이따가 이 mean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variation, 뭔가 변화하는 것을 말하죠. 변동성을 말하는데 변동성을 나타내는 것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제일 작은 값에서 제일 큰 값까지, 예, 그 차이가 이제 range라는 거고요. 자, interquartile range는 뭐 어떤 숫자들을 쭉 크기 순으로 정렬해 놓고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해 놓고 밑에서부터 25%, 그 다음에 밑에서부터 75%그 사이에 오는 그러니까 75%와 25%는 이 데이터셋의 중간쯤에 있는 한 50%죠. 그 25% 되는 지점과 75% 되는 지점의 그 사이의 거리. 자, 이런 게 이제 인터쿼터일 레인지고요. 우리는 오늘 중요하게 다음 세 가지를 아주 중요하게 여길 텐데요. 첫 번째 variance, 우리나라 말로 이제 분산이라고 했던 겁니다. 아까 이 mean은 이제 평균이라고 사실은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고요. standard deviation은 이제 표준 편차라고 하죠. 자, 이게 다 무엇인지 좀 자세히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coefficient of variation을 이제 변동 계수라고 해서 왜 이것이 필요한지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arithmetic mean입니다. 자, 그냥
짧게 mean이라고 하면 이제 평균이에요. 근데 이 앞에 이제 arithmetic mean이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평균이 arithmetic mean입니다. 뭔가 데이터 포인트들이 여러 개 있으면 그걸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눈다. 뭐 비교하자면 뭐 CF 하면 이제 비교 대상을 한번 적어 볼게요. 뭐 geometric mean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geometric mean은 예를 들어서 뭐 3과 7과 9가 있다. 그럼 이 세 가지의 geometric mean은 뭐냐? 3 곱하기 7 곱하기 9를 해서 3승분 루트를 씌우면 이것이 바로 geometric mean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것은 그냥 arithmetic mean입니다. arithmetic mean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3 더하기 7 더하기 9를 3으로 나누는 거죠. 자, 지금 요 얘기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the arithmetic mean is the most common measure of central tendency. 자, 중심값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어떤 측정 도구다. measure란 말을 순수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측도가 되겠죠. 측도, 뭔가를 측정하는 무엇. 오케이. 자, 근데 여기 보니까 population에 대한 얘기가 있고 샘플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수학식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이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뭐 전 세계에 있는 20대 남성들의 키. 자, 예를 들면 전 세계에 있는 20대 남성들의 키에 관심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20대 남성들이 수백만 명이 있겠죠. 이게 수천만 명이 있을 겁니다. 각각의 키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이 키라는 값이 모여 있는 이 데이터셋을 누군가에게 설명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드는 생각이 평균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population에 토탈 캐피탈 N 개가 있다면 요 안에 있는 하나하나가 전부 다 XI라고 하고요. 그러면 다 그걸 더해가지고 N개로 나누면 되겠죠. 그게 이제 우리가 그리스 문자 뮤라고 부르는 겁니다. 뮤. 자, 그래서 풀어서 쓰면 이제 이렇게 되겠네요. 옆에 있는 보시는 것처럼. 자, 그러면 이제 이 모집단, 우리가 이런 걸 모집단이라고 그러는데요. 모집단에 있는 뮤라고 하는 평균값이 우리는 이제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근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요. 우리는 측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수백만 명에 대한 키를 다 조사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심지어 어느 한 국가에 20대 남성들이 정확하게 몇 명 있는지도 사실은 파악이 정확하게 안 돼요. 많은 국가에서.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 뮤는 누가 알겠어요? 그래요. 신만이 알고 있죠. 신이면 알고 있을 거야. 근데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궁금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만큼을 뽑아냅니다. 샘플 사이즈라 그래서 n개를 뽑아내서 n명을 small n명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평균 비슷하게 계산을 할 겁니다. 그것을 이제 x바라 부를게요. 자, 밑에 x바라고 나오죠. small n개만큼 뽑아서 이제 평균 내는 공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에 남겨야 될 것은, 자, 평균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모두 다 아는데 뮤는 신만이 알고 있는 값이고, 뮤가 궁금해서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샘플을 뽑아서 평균 계산한 이 x바를 우리가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통계학에서는 이 x바를 가지고 신이 알고 있는 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통계학에서는. 자, 그런 필드의 통계학의 분야를 우리가 inferential statistics라고 하는데, 뭐 지금 당장 그게 필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variance인데요. variance라는 것은 이 데이터의 흩어짐의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제가 여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내가 데이터셋이 있는데 여기 뭐 예를 들어 2가 있고 3이 있고 3이 있고 1이 있고 그 다음에 뭐 3이 있고 3이 있고 1이 있고 4가 있다. 그러면 숫자가 8개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8개는 사실은 그림으로 따지면 이런 거죠. 여기가 1, 2, 3, 4인데 1, 2, 3, 4, 2에 하나 있네요. 3에서 이거 4개, 2에 하나가 있으니까 여기가 아니군요. 2에 하나가 있고 3에서 4개나 있고요. 4개가 있고요. 1에서 2개가 있네요. 4에서 하나 있고.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8개의 숫자가 있는 거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3, 3, 3, 3, 3, 3, 3, 1. 자, 그러면 여기 2 합시다. 2. 그러면 1, 2, 3, 4에서 여기 3에 여기에 숫자가 되게 많이 있는 거죠. 몇 개 있습니까? 넷, 다, 7개 있네요. 여기에 막 7개가 이렇게 막 모여 있고요. 4에서 하나 있는. 요렇게. 자, 그러면 요 3과 4에 다 몰려 있죠. 아까는 1에서 4까지 막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처럼 많이 흩어졌냐 아니면 좀 모여 있냐. 같은 8개가 있는데 모여 있냐 흩어져 있냐를 좀 파악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제가 방금 그렸던 이런 그림 그리지 말고 숫자 하나로 흩어짐의 정도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여러분한테 이렇게 뭐 이게 숙제처럼 낼 수 있어요. 숫자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게 뭐 실질적인 뭐 이렇게 어떤 구체화된 숫자가 아니고 아주 일반화시킨 숫자라면 x1, x2, 닷닷닷닷 xn 개까지 있다. 자, 이것이 얼마나 흩어져 있는가 한번 측정하는 숫자 수학식을 한번 마련해 봐라. 자, 그래서 나온 게 사실은 여러분 스스로 고민해도 좋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나온 게 유명한 게 이 시그마 스퀘어라고 하는 수식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variance라고 하죠. 이번에 population이란 말이 붙은 이유는 아까 똑같은 거예요. 모집단에 population이 모집단이거든요. 여기 데이터가 있는데 이 값이 얼마나 ht어졌는가, 자, 시그마 스퀘어를 우리가 이제 측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수식을 가만히 이 variance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해요. 자, variance의 수식을 한번 가만히 보면 이게 이렇겠죠. 이게 이제 여기도 뭐 어떨 때는 여기가 x1이 됐다가 여기 x2가 됐다가 여기 x3가 됐다가 여기 x4가 됐다가 뭐 이런 식으로 막 와가지고 여기 x 뭐 n-1이 왔다가 여기 또 xn이 왔다가 이렇게 했겠죠. 자, 그러면 어딘가에는 뮤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뮤라고 하자. 자, 그러면 제가 여기 x1부터 xn까지 적었는데 이게 얼마나 흩어져 있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하다가 여기서 여기까지 이게 평균까지 떨어진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이게 관심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평균에서 많이 떨어져 있으면 이게 많이 흩어져 있는 거고요. 뮤에서 가까이 붙어 있으면 모여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거리를 측정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xi 빼기 뮤. 그러니까 xi 빼기 뮤 하면 뮤보다 큰 것들, 예를 들어서 이 n-1이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니까 이게 양수가 되네요. 그래요. 또 요것도 이제 x1에서 만약에 뮤를 빼면 또 이것도 양수가 되고 xn에서 뮤를 빼도 양수가 되고 다. 그런데 왼쪽에 있는 것들은 xi 빼기 뮤를 하면 음수가 되겠죠. 만약에 그것들을 그냥 더한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되어서 0에 가까워질 겁니다. 자, 그러면 정말 흩어졌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없잖아요. 자, 그래서 머리를 쓰다가, 자, 사실은 원래는 이렇게 이승 안 쓰고 절대값 써도 됩니다. 절대값 쓰면은 절대값을 씌우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되는 문제가 해결되죠. 자, 근데 통계학에서는 이 절대값을 되게 싫어해요. 왜냐하면 절대값은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늘 두 가지로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k란 값을 절대값 씌우면 이건 늘 두 가지로 표현해야 돼. k와 마이너스 k. if k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k라 그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마이너스 k라고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절대값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절대값 하나마다 두 가지로 쪼개지니까 이게 되게 이제 귀찮겠죠. 복잡해지고. 시그마 지금 이게 캐피탈 시그마, 여기 지금 서메이션이 캐피탈 시그마의 표현인데요. 조그만 건 요거는 이제 스몰 시그마고 여기 서메이션은 캐피탈 시그마 아닙니까? 캐피탈 시그마가 지금 캐피탈 n개까지 있으니까 이 절대값이 n개나 있으니까 너무 다양한 경우를 우리가 다 고려해 주는 게 피곤한 일이다. 자, 그래서 통계학자들이 이 절대값을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 이승을 취하기로 했다. 자, 그러면 음수도 다 양수가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가지고 그냥 이 이승을 취한 값을 다 더했는데 이게 크면 많이 흩어져 있다. 자, 이렇게 보기로 했던 거예요. 자, 이해가 되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정도면 됐는데 이 n을 또 왜 나눴냐? 이 나눈 이유는 만약에 이 n을 안 나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n을 안 나눈다. 자, 그러면 그냥 이 값이 크면 흩어졌고 이 값이 작으면
뭐 모여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오해가 생겨요. 왜냐하면 만약에 어느 평균값에 막 모든 n개의 캐피탈 n개의 데이터들이 다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밀집되어 있는데 이 캐피탈 n이 값이 크면은 이 값 자체가 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캐피탈 n으로 나눠 가지고 평균적으로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가 평균 뮤에서부터 어느 정도 떨어졌다고 봐야 되느냐. 자, 그런 계산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수학식을 우리가 variance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집단에서 variance를 계산하는 식이니까 population variance라 부르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자, variance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sample variance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 예를 들어서 모집단에 있는 시그마 스퀘어를 측정하는 방법은 우리가 알아요. 자, 근데 이걸 우리가 인간이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다 조사가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만큼 샘플을 뽑아요. 샘플 사이즈라고 부르는 스몰 n을 몇 개를 뽑는단 말이죠. 가용한 우리의 능력이 닿는 한 뽑아가지고 여기서 시그마 스퀘어 비슷하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캐피탈 S 스퀘어라 부를게요. 그 캐피탈 S 스퀘어의 수학식이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까랑 이 시그마 스퀘어랑 좀 비교해 보세요. 시그마 스퀘어는 아까 여기 뮤가 들어갔었는데 지금 이 뮤를 우리가 알 수 없죠. 샘플 뽑았으니까. 그러니까 뮤 대신에 x바. 2승에서 다 더한다. 캐피탈 n이 아니고 스몰 n개만큼 더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는 스몰 n개로 나눴지 않습니까? 요것만 나눴죠. 요것으로 나누는데 이게 지금 이번엔 n-1로 나누랍니다. 자, 그 이유가 있어요. 원래는 제일 처음에 사람들이 그냥 s 스퀘어라고 해서 xi 빼기 x바를 2승해서 다 스몰 n까지 더한 다음에 n으로 나눴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이러한 수학식을 계산한 이유는 모집단의 시그마 스퀘어가 궁금해서 그랬어요. 모집단에 있는 시그마 스퀘어가 궁금해서 이걸 계산했는데 내가 오늘 뽑아서 계산한 거하고 그 다음날 뽑아서 계산한 거하고 그 다음날 뽑아서 계산한 이런 S 스퀘어가 요 밑에 지금 적어 놓은 거 이게 그때그때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때그때 다르다는 건 당연하다. 샘플을 뽑았는데 뽑히는 것들이 다 다르니까. 하지만 우리 바람은 그때그때 달라지는 이 S 스퀘어를 평균을 내면, 자, 일단은 제가 이렇게 노테이션을 쓸게요. 평균. 이거를 내면 신이 알고 있는 시그마 스퀘어와 같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어떤 수학식이 좋은 수학식이죠. 자, 그런데 지금 보시는 이 수학식은요, 위에 보시는 이 수학식은 이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통계학자들이 찾았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때그때 달라지는 어떤 샘플을 이용한 분산의 측정값이 모집단에 있는 분산과 같아지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간단하게 여기다가 n-1만 하면 나중에 이렇게 계산된 이 S 스퀘어의 에버리지를 구하면 이게 시그마 스퀘어와 같다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이론적으로도.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걸 사용합니다. 자, 요 수학식이 바로 샘플 베리언스라는 거예요. 샘플 베리언스. 샘플을 가지고 베리언스를 구했다. 자, 이해되시죠? 자, 방금 우리가 데이터가 얼마나 흩어졌는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샘플 베리언스, 그 다음에 그 모집단의 variance, population variance까지 공부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population의 standard deviation을 한번 볼게요. 그냥 한마디로 시그마 스퀘어를 루트 씌우면 이제 시그마예요. 스몰 시그마죠. 그리스 문자의 소문자 시그마입니다. 루트 씌운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질문이 생겨야 돼요. 아니, 베리언스 그 자체가 데이터에 흩어진 정도를 표현하는데 좋은데 이걸 왜 또 루트 씌워야 되느냐? 루트 씌운 게 뭐 어려운 계산도 아니고 루트 하나 씌운 건데 이걸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라고 이름까지 붙여주면서 이렇게 특별 대우를 해줘야 되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자,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유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예를 들어서 아까 시그마 스퀘어가 xi에서 뮤 빼가지고 이거 이승해가지고 i는 1에서부터 캐피탈 n까지 해서 n으로 나눴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 x of i라는 게 뭐 강아지의 말이
수를 의미한다. 마리수. 당신 강아지 몇 마리 키웁니까? 했더니 첫 번째 사람은 저는 2마리 키워요. 또 어느 두 번째 사람은 저는 1마리 키워요. 뭐 어떤 사람은 안 키워요. 뭐 그렇게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xi란 값의 단위는 마리가 되겠죠. 마리.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수학식의 단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그마 스퀘어의 단위는 뭘까요? 먼저 xi 마리 빼기 뮤 마리. 그러면 아직도 마리예요. 그것을 2승 취하니까 마리의 2승. 그걸 다 더하니까 여전히 이 분자는 마리의 2승. 거기다가 n이라고는 어느 숫자로 나눠보니까 이 단위는 마리의 2승이라는 단위가 되는 거죠. 여러분, 마리의 2승이 무슨 뜻이 있어요? 뜻이 없어요. 이거 해석이 잘 안, 물리적인 해석이 안 되죠, 이게.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데이터의 흩어짐을 표현하고 싶을 때 오리지널한 데이터하고 똑같은 단위를 가지는 어떤 척도를 가지고 싶었던 거야. 그런 매조를 가지고 싶었던 거죠. 자,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루트 씌우면 단위가 마리가 되지 않느냐. 자, 그래서 루트를 씌워서 이렇게 표준 편차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영어로는 standard deviation. 그래서 모집단에 있는 standard deviation은 그냥 population의 standard deviation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population의 standard deviation. 그래서 시그마라 부를 거고요. 샘플을 뽑아가지고 또 단위를 원자료의 단위와 동일하게 하는 그러한 어떤 변동성의 측정 도구가 뭐가 있을까? 그래서 그냥 캐피탈 S 샘플 베리언스를 루트 씌운 거예요. 이렇게 루트 씌우니까 샘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됐겠죠. 자, 여기까지. 자, 간단하죠? 자, 여기까지 이해했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의 변동성이 크다, 작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무슨 곡선을 그어놨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는 이게 히스토그램이라는 게 있죠. 어디에서 어느 구간까지 도대체 몇 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관측되느냐. 자, 그래서 이렇게 툭툭툭툭툭툭툭 범위를 정해가지고 여기서 요까지 요만큼, 요런 게 이제 히스토그램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히스토그램을 생각하면 이제 어느 지역에 자주 나오고 어느 지역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다. 자, 그런 걸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히스토그램은 사실은 요 구간을 어떻게 내가 쪼개는지는 우리한테 달려 있어요. 우리가 정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럼 이거를 아주 촘촘하게 쪼갰다 해봅시다. 그럼 이렇게 막 생기겠죠. 요렇게 막 작은 막대기가 이렇게 막 올라갈 겁니다. 그걸 무수히 나누면, 무수히 쪼개면, 자, 요런 막대기가 막 옆으로 이렇게 막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언젠가는 이게 아주 시커매질 거라고요, 이 그림이. 근데 사실은 이 안이 시커매졌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요 밑 위에 있는 꼭대기 높이죠. 그러니까 요거 싹 다 지워도 이 곡선이 남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곡선을 지금 여기다 그려놓은 겁니다. 자, 요런 걸 나중에 우리가 확률 분포라고 그래가지고 용어를 사용할 텐데, 지금은 그냥 어디에 주로 나타나고 어디에 덜 나타나는지 히스토그램을 아주 잘게 쪼개놨다.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시죠. 자, 그러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크면 이게 펑퍼짐하게 퍼져 있을 거고요. 아주 스몰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흩어짐이 작으니까 한 군데 모여 있을 겁니다. 이렇게 모여 있어요. 저는 지금 평균이 같다라고 하는 가정을 세웠는데 뭐 평균이 같을 필요는 없어요. 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만 논의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흩어져 있다, 모여 있다의 어떤 척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필요한가에 대한 좀 설명인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데이터셋이 A, B, C가 있는데 이제 여기 빨간색 동그라미처럼 이렇게 흩어져 있다. 만약에 A, B, C를 누군가에게 설명해야 된다. describe를 해야 되는데 뭐 지금 이게 샘플이면 샘플 민 여기 민 적어 놓은 게 이제 X바라고 칩시다. 샘플 민 계산하면 요거 15.5, 요거 15.5, 요거 15.5 만약에. 그러면 이게 이제 같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샘플 민만 탁 계산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데이터셋 A의 X바는 얼마고 데이터셋 B의 X바가 얼마고 데이터셋 C의 X바가 얼마다. 그 얘기해주면 그냥 다 똑같은 줄 알 거예요. 근데 지금 다르잖아요. 뭐가 다르냐? 흩어짐의 정도가 달라요. 얘는 이만큼이나 흩어져 있고 얘는 요만큼밖에 안 흩어져 있고 얘도 요만큼 흩어져 있네요.
자, 그럼 흩어짐의 정도를 측정한 게 아까 샘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었죠. 이렇게 지금 계산을 했습니다. 누가 제일 작다? 얘가 제일 작다. 그건 이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도 좀 특성을 보세요. 데이터셋 A하고 B하고 누가 더 값이 커요? 얘가 더 데이터셋 C가 크네요. 왜 클까요? 아니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의 차이는 오히려 A가 더 큽니다. 그죠? 여기는 21이고 여기는 20이니까. 하지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계산하면 밑에 게 더 커요. 왜 그럴까요? 평균에서의 거리를 측정하는 개념이거든 지금. 그러니까 여기는 평균에서의 멀리 떨어진 게 지금 많이 있는 거고 위 A는 가까이 있는 것도 몇 개 있으니까 여기 가까이 있는 게 몇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리언스는 혹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데이터셋 C가 가장 큰 겁니다. 자, 방금 우리가 이 variance 그리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라는 개념이 데이터의 변동성을 측정하는 하나의 도구다. 어떤 measure라고 하는 그런 도구죠. 근데 그 자체만으로는 좀 오해를 우리가 살 때가 있어요. 어떤 오해냐? 만약에 variance가 되게 커요. 그러면 데이터셋이 많이 흩어져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데, 만약에 오리지널한 원자료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데이터셋 A가 있고 데이터셋 B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샘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얘가 100이고 얘도 100이야. 그러면 뭐 흩어짐의 정도가 비슷하다고 여기는데, 만약에 데이터 이 A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냐면, 예를 들어 뭐 여기 좀 잘 안 적혀있네. 5만 그 다음에 4만 5천 막 이런 식의 큰 숫자들이고요. 여기 있는 데이터 이 B라는 데이터는 뭐 150, 200 뭐 이런 100 이런 숫자예요. 100단위 100자리에서 끝나는 숫자고, 얘는 만자리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숫자예요. 그럼 누가 변동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래요. B가 더 변동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원래 숫자에 비해서 얘가 훨씬 크단 말이에요. 흩어짐의 정도가. 그러니까 좀 차이를 둬서 표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 방법이 요 데이터셋에서 X바를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서 X바를. 그럼 얘는 X바는 뭐 예를 들어서 한 뭐 180 정도 나왔다 치고, 여기서 X바는 예를 들어서 뭐 48,000이 나왔다 치자. 그러니까 48,000이라는 평균 값에 대비해 볼 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그 다음에 이 데이터셋 B는 180이라는 값에 대비해 볼 때 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100이라는 값. 누가 더 상대적으로 크냐? 이런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것이 이제 coefficient of variation. 여기 제목에 나와 있는 변동 계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relative variation을 측정하는 거고요. 나중에 곱하기 100%를 해가지고 퍼센티지로 나타낼 거고요. variation relative to mean, 평균에 대비되는 표준 편차, 즉 변동성의 크기.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수학식이 이제 요 CV라고 제가 표현할 거고요. It can be used to compare two or more sets of data measured in different unit. 이제 이렇게 하면 단위가 달라도 different unit. 아까는 제가 강아지 마리수 했죠. 데이터셋 A는 뭐 달러 단위고 데이터셋 B는 뭐 원 단위다. 만약에 이렇게 해도 비교가 가능한 거고요. 아니면 이걸 뭐 예를 들어 강아지 마리수라고 해도 달러와 마리수는 단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만약에 마리수로 따지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단위가 뭐예요? 마리. X바 단위가 뭐예요? 마리. 약분되고 없어지니까 단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단위가 없으니까 서로 다른 단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데이터셋을 서로 비교하고자 할 때 유용할 것이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보면요. 스탁 A하고 스탁 B가 있는데 average price last year. 얘는 $50고 얘는 $100예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했더니 얘는 $5고 얘 $5. 만약에 여러분이 이 $5라는 것만 기준으로 보고, 야, 스탁 A의 가격 변동성이 크냐, 스탁 B의 가격 변동성이 크냐, $5니까 같지 않냐 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평균 가격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자, 요게 이제 X바고요. 요게 이제 S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면 얘는 이제 10%고 얘는 이제 5%가 되는 거예요. 누가 더 변동성이 커요? 그러네요. 스탁 A가 훨씬 더 변동성이 크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은 우리가 variance, standard deviation 이런 것들을 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른 상황에서 어떤 변동성을 표현하는 걸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제목이 variance는 variance인데 covariance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variance는 우리나라 말로 분산일 거고요. 코자는 둘이 함께 같이 뭐 이런 뜻이니까 한자어로 공자 the strength of the linear relationship between two variables. 변수가 두 개가 관심이래요. 자, 예를 들어서요. 여기 내 컴퓨터에 x하고 y라고 하는 변수가 두 개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친구는 여기가 키가 178이고 몸무게 83kg. 그 다음에 갑돌이라는 친구는 키가 182cm에 몸무게 79kg. 뭐 이렇게 숫자가 여러 가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요거를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죠. 이쪽이 x축, 여기에 y축 하면은 이제 홍길동이 점이 하나 찍힐 거고요. 그 다음에 갑돌이도 점이 하나 찍힐 거고, 이게 이런 점이 많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 점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다. 그래서 대충 뭐 한 이런 식의 구름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의 이름이 이제 스캐터 플롯이죠. 스캐터 플롯.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산점도라고 부르는데요. 이 산점도가 우리에게 주는 정보는 이거죠.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것 같다.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혹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그럴 때 우리가 리니어 릴레이션십이 있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선형의 관계라는 얘기는 x가 증가할 때 y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 혹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그럼 strength란 말은 뭐냐? 위의 그림하고 이런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경향이 밑에 있는 그림이 훨씬 더 강한 거예요. 왜냐하면 위에 있는 그림은 예를 들어 제가 지금 x 표시하는 요런 두 개. 오른쪽 x가 여기 이제 동그라미로 진하게 칠할게요.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 진하게 칠한 점이 x축에서 보면 더 크죠. 그런데 y축에서 보면 더 작잖아요. 그러니까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경향이 이 경우는 없는 거예요. 늘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볼 때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그림은 웬만하면 x가 증가할 때 y가 대부분 다 증가하니까 이때 그 강도가 더 강한 거예요. 자, 이것이 일단 strength of the linear relationship between two variables의 뜻이고요. 이 그림을 통해서 이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전달할 수도 있지만 이걸 숫자로 좀 표현할 수 없겠느냐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코베런스예요. 이 코베런스 수학식이 보니까 자, 노테이션 이렇게 쓰고 여기 보니까 여기 뮤스 오브 x도 있고 뮤스 오브 y도 있네. 자, 그럼 따져 봅시다. 대충 x가 왼쪽에서 오른쪽에 왔다 갔다 변하는데 대충 여기가 뮤스 오브 x 정도 되겠네요. y는 대충 여기가 뮤스 오브 y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제 질문에 한번 답변해 보세요. 여기에 점이 하나 있어요. 내가 지금 진하게 색깔을 칠하는 저 점. 여기 좀 굵게 크게 적은 색깔을 칠했는데요. 저 점의 앞에 있는 요 파트를 생각해 보면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요 파트. 양수죠. x가 뮤스 오브 x보다 크니까. 뒤에 거는요. 또 y가 뮤스 오브 y보다 크죠. 자, 그러면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양수 곱하니까 여기는 양수가 됐어요. 그 옆에 있는 점도 그렇고 그 옆에 있는 점도 다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대충 요 영역에 제가 지금 색깔 칠하는 영역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양수예요. 오케이. 다음 밑에 있는 얘를 한번 봅시다. 제가 밑에 있는 거 xi 빼기 mu sub x 하면 음수겠네요. 그 다음에 y sub i 빼기 mu sub y 하면 또 음수겠네요. 두 개 곱하니까 이것도 양수가 되죠. 두 개 곱하니 요 파트가 양수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 얘도 양수야.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애가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다 양수야. 좋습니다. 그럼 얘는 어때요? 얘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치는 얘는 똑같은 논리로 해보면 음수가 될 거고 얘도 음수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은 이 각각 점들의 정확한 값은 몰라도 부호는 알고 있단 말이죠. 사인은 알고 있다. 양수냐 음수냐. 자, 그것들을 다 모아다가 더해서 개수로 나눴다. 평균을 내는 개념이죠. 그러면 이게 양수가 될까요? 음수가 될까요? 위에 있는 그림은요. xy가 0보다 코베런스 xy가 0보다 아마 클 겁니다.
방금 위에 있는 이 그림은. 그죠?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제가 색깔을 좀 바꿔서 표현해 보면요. 요 동네에 있는 애가 음수고 요 동네에 있는 애가 음수인데 대충 요 동네에 있는 애하고 요 동네에 있는 애가 양수들하고 합해지면 대충 제가 동그라미 칠하는 요 동네는 전부 다 0으로 상쇄될 거라고. 플러스 마이너스 다 합쳐지니까. 그럼 남는 거는 양수가 더 많죠. 그래서 이게 0보다 크다는 거예요. 남는 건 플러스인 것들만 남으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생겼으면 어떻게 생겼을까? 이거는 코베런스가 어떻게 생겼을까? 그래요. 이건 음수보다 0보다 작겠죠. 산점도가 이렇게 생겼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코베런스 XY가 0과 비슷할 겁니다.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경향도 없고 감소하는 경향도 없는 경우예요. 자, 이처럼 그러니까 코베런스란 걸 계산했더니 산점도가 없이도 그 코베런스의 부호만 보면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지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지 알 수 있다. 자, 이런 뜻이겠죠. 자,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이 박스에 있는 수학식은요, 파퓰레이션의 코베런스를 계산한 거고 밑에 있는 건 샘플에 대한 코베런스 계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집단에 로우가 있는데 이거는 신만이 알고 있고 계산하는 방식은 오른쪽 박스와 같은데 정확하게 계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만큼 샘플을 뽑아서 이 로우 비슷한 개념의 계산 죄송합니다. 내가 지금 로우 얘기를 잘못하고 있네요. 여기서는 이제 코베런스 XY가 존재하는데 신만이 알고 있을 거고 이거 비슷한 걸 계산하니까 여기서는 SXY 자, 요런 것이 계산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샘플 코베런스라 부른다. 뮤 대신에 X바 뭐 Y바 이런 걸 쓴 거고요. 캐피탈 N 대신에 스몰 n 마이너스 1을 나눴다. 자,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은 X 코베런스가 0보다 크면 어떻다고요? X하고 Y가 same 디렉션으로 간다. 그러니까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는 이런 그림이 되고 이게 음수면 opposite direction, 즉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는 이런 관계에 있고요. 이게 0이 된다는 얘기는 이게 independent하다 그랬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독립적이라 그러죠. 즉 X가 증가하는 거하고 Y가 증가하는 거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 X가 증가한다, Y가 증가한다 아무 상관이 없고 뭐 이래도 그렇고 옆으로 일직선이 돼도 그렇고 수직으로 일직선으로 올라가도 그런 거예요. X가 증가하는 거, Y가 증가하는 거 아무 상관이 없다. 자, 그래서 대충 이렇게 알 수 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코베런스가 정말 대단하다. 그림을 안 들고 다니게끔 해줬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뻐했는데 뭔가 좀 아쉬워요. 자, 뭐가 아쉬우냐? 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내가 코베런스 XY를 계산했더니 내가 데이터셋이 하나 있어서 이게 뭐 엄청 큰 숫자더라. 뭐 예를 들어서 뭐 75,600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그림이 산점도가 어떻게 떠오르세요? 이렇게 떠오르세요? 아니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보세요?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게 양수니까 이게 답일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게 아니고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는 거야. 왜 그러냐? 점이 이렇게 흩어졌으면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을 못 하는데 이게 왜 아주 큰 양의 숫자가 나왔지? 이렇게 그러니까 질문을 스스로 던져야 돼요. 자,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여기가 X고 Y인데 이 한 칸 한 칸 요 한 칸이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뭐 10만이야. 10만. 아주 큰 숫자란 말이죠. 이 한 칸 한 칸이 뭐 50만이야. 뭐 50만. 공 두 개에다가 이렇게. 그러면 이 단위가 워낙 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건 이제 스케일의 이슈, 스케일의 규모의 이슈인데요. 스케일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코베런스만 보고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게 그림이 어떻게 생겼는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쉬운 점이라는 거지. 자, 이게 이럴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안타깝다.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지,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지, 아니면 관계가 없는 건지 숫자로 좀 표현하고 싶은데 코베런스가 작동을 안 한다는 얘기네.
왜 작동을 안 하는지 생각해 보면 코베런스가 커지면 아까 앞에서 본 수학식의 특성상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75,600이라 해봐야 이 무한대의 공간 속에서 75,600은 0에 가깝다 그러면 0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크다 작다의 판단이 안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이걸 뜯어 고쳐요. 그래서 로우라고 하는 그리스 문자 로우라고 하는 수학식을 하나 개발해냅니다. 그래서 뭐 친절하게 쓰자면 뭐 x, y 간의 로우 이렇게 적어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어떤 장점이 있느냐? 이게 끽해봐야 플러스 1이고 끽해봐야 마이너스 1까지밖에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이 로우에 대한 수학식이 바로 이 수학식입니다. 먼저 코베런스를 구한 다음에 각각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으로 나눠준다. 자, 이게 코베런스예요. 그래서 모집단에 이 로우라고 하는 값이 하나 있거든요. 이 값의 이름이 coefficient of correlation. 우리나라 말로 상관계수라고 하는 겁니다. 자, relation이란 말이 관계란 얘기고요. 코자가 둘이 함께 같이니까 상자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상관이 된 거예요. coefficient는 이제 이 계수란 뜻이고요. 그죠? 그래서 상관계수라고 부릅니다. 자, 이 상관계수를 개발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신이 알고 있는 그 로우는 우리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알 수 없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샘플 뽑아 또 요만큼 n개 뽑아가지고 로우 비슷한 수학식으로 하나 만드는데 그게 이제 샘플의 상관계수. 그래서 샘플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라고 그래서 샘플에 대한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 얘는 population에 대한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 보시면 위에는 실제 표준 편차를 썼고 밑에는 샘플의 표준 편차를 썼다. 자, 그런 것만 차이가 나고요. 자, 똑같습니다. 자, 결론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로우가 0.9다. 그럼 어떻게 생겼을까요? 끽해봐야 1이고 끽해봐야 마이너스 1인데 플러스 쪽에 가까우니까 되게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로우가 0이다. 0.05다. 그럼 어떻게? 거의 0이 이게 아무 관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로우가 1이다.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산점도가 일직선상에 있다는 얘기예요. x가 증가하면 무조건 y가 증가하는 그런 거죠. 로우가 마이너스 0.3이다. 그럼 어떻게 생겼을까요? 반대 방향인데 약간 뚱뚱한 거지. 이렇게 조금 더 약간 이렇게 생긴 거죠.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는데 그 강도가 그렇게 세진 않아. 즉 플러스 1 쪽으로 가거나 마이너스 1 쪽에 가까워지면 강도가 강한 거예요. 0에 가까우면 강도가 약한 거. 그러니까 0.3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뚱뚱하겠네요. 자,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 샘플에서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 R을 계산하면 우리가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서프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단위가 없어요. 유닛 프리 단위가 없고 코베리언스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으로 이렇게 나눠줬기 때문에 단위까지 다 약분된 거고요. 끽해봐야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에 움직이고 그러니까 1에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고 1에 가까워지고 0에 가까워짐에 따라서 이렇게 스트롱한 네거티브, 스트롱한 포지티브. 그 다음에 0에 가깝다는 얘기는 별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weaker any positive, 그러니까 positive relation이 weak하다, 아주 약하다라고 지금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 그냥 independent, 서로 독립에 가깝다. 자,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그리면 마이너스 1이면 네거티브하게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고요. 플러스 1이면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고요. 마이너스 0.6이면 대충 이렇게 생겼고 플러스 0.3이면 대충 이렇게 생겼네요. 0이면 자,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경향이 없죠. 일직선에 있어도 0입니다. 자, 이제 상관계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수업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discrete probability distribution에 대한 강의를 이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